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성현입니다. 오늘 날씨가 좀 덥죠? 아무리 더워도 부모님들 속보다 더 뜨겁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지금 벌써 3학년 생활 시작한 지 2달이 넘었고요. 세 번째 달력을 넘길 시점이고, 예, 이제 3학년으로서 보는 이제 모의고사가 벌써 2번이 끝났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신 시험은 10번 중에 딱 1번 남았습니다. 10번 중에 1번.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1차 지필부터 3학년 1학기 2차 지필 기말고사까지 총 10번의 시험이 있는데 그 중에 9번은 이미 끝났고요. 마지막 이제 1번을 앞두고 있는 시기입니다. 어떻게 2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우리 아이의 고3 준비를 다시 시작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지금 빨리 끝내는 게 나을까요? 어떤 심정이세요? 뭐 묻지 말라는 심정이신 것 같은데, 네. 하여튼 뭐 벌써 이제 2달이 지났기 때문에 2025에 대한 많은 말씀들은 들으셨고 아시겠지만 그래도 수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대입 변수가 너무 많죠. 그리고 얼마 전에 법원에서 판결도 하나 나왔었죠, 그죠? 그래서 올해 대입은 어느 해보다도 좀 불확실성이 큰 해고요. 여러 이슈가 있지만 지금 뭐 언론을 다 이렇게 뒤덮고 있는 의대 정원 늘리는 증원을 늘리는 이런 이슈도 있고, 예, 거기에 그동안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지만 무전공 선발. 무전공이라는 표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러니까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모집 유형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전공 선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의대 정원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공부하는 친구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말로 바꾸면 이제 N수생 비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여튼 요 이슈가 되게 중요한 이슈인 것 같고, 우리 자녀가 뭐 의대에 뭐 지원할 수 있는 성적대든 아니든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하고 좀 부담스러운 올해 입시일 것 같고, 그리고 수능도 지금 우리 아들 딸들이 수능 준비를 잘 하고 있나요? 수능도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설명회 때 수능 얘기를 좀 몇 번 강조할 건데, 제가 드리는 강조의 말씀은 수능 100점 맞아가지고 정시로 뭐 대학 가자 이런 맥락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수시에서 대학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학력 기준, 그걸 우리가 수시 최장력 기준이라고 하고 수능 최장력 기준, 예, 수능 최장력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맥락에서의 수능도 되게 중요한데, 작년 수능을 기점으로 해서 수능의 경향 변화도 조금 있었다. 거기에 올해 간호학과가 1000명이 늘어납니다. 간호학과가 아직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뭐 전문대나 몇 군데 이렇게 들어가 봤는데 아직 요강이 전문대도 발표가 안 났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5월 말까지 2025 우리 고3 학생들의 대입과 관련된 수시 요강이 발표가 돼 있습니다. 올해 5월 말까지. 그래서 그 시기까지 요강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그런 일정이고, 이런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우리 고3들이 조금 불안한 마음에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고3 학생들의 올해 1년살이입니다. 올해 1년살이. 어떻게 5월 8일 날 좋은 선물 받으셨나요? 5월 8일 날. 원래 고3들이 보는 학평이 3월, 4월, 7월, 10월이었어요. 4번, 서울은 이렇게 4번, 지역도 마찬가지로 4번 응시하게 돼 있었는데 4월 학평이 5월 달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3월 달, 5월 달 2번의 학평은 끝났고, 이제 다음 달 6월 4일 날 N수생들하고 같이 보게 되는 시험, 보통 모평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 시험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보시면 빨갛게 제가 박스 처리했잖아요, 그죠? 예, 수시에 반영되는 게 3학년 1학기까지입니다. 3학년 1학기까지.
예, 그래서 3학년 1학기까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총 10번의 정기고사를 보게 돼 있는데, 예, 9번의 정기고사는 이미 끝났다. 그리고 마지막 기말고사 2차 지필이 남아 있다. 그러니까 이 한 번의 시험이 남아 있는 게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그나마 다행. 한 번의 시험을 통해서 조금 더 부족한 성적을 만회를 해야지 0.1점이라도 평균 등급 0.1등급이라도 올라갈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랫부분에 보시면 이제 2학기가 남아 있잖아요. 2학기. 2학기는 수시에 반영되는 건 아니고 정시 또는 혹시라도 내년에 한 번 더 하는 친구들이 일부 있다고 한다면 그 친구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9월달 여름방학 끝나고 9월 4일 날 시험을 보고 그 다음 주에 우리 학생들이 수시 원서를 쓰게 됩니다. 수시 원서. 요 일정대로 우리 고3 학생들이 진행이 되는 거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뭐 전문대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도 요 날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이제 시작할 텐데, 자, 그렇다면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가 어느 성적대에 놓여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성적대별로 본인들의 어떤 목표치나 뭐랄까요, 그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일단 요 구간은 탑 학생들이죠. 각 고등학교에 탑 학생들이기 때문에 뭐 솔직히 뭐 많은 학생들이 해당되는 뭐 그런 구간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뭐 그냥 학생부 마무리 잘해서 수시 최소한의 교과 전형, 뭐 종합 전형, 뭐 경우에 따라서 뭐 교과를 많이 쓰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친구들은 뭐 서울대학교나 뭐 메디컬 쪽에 목표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다수의 학생들은 여기가 아니라 이 아래쪽이겠죠, 그죠? 아래쪽에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있을 텐데, 그래도 이 3.5등급 이내에 들어온 경우라면 그래도 종합전형으로, 오늘 2부가 종합전형 2회잖아요, 그죠? 예, 종합전형으로 쓸 수 있는 성적대 학생들이기 때문에 예, 기말 2차 지필을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3학년 1학기 학생부도 잘 준비해서 수시 경쟁력을 키우는 게 필수적인 성적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내신 평균 한 4등급 정도를 넘어가게 되면 솔직히 교과나 종합전형으로 서울권 대학 들어가기가 만만치는 않은 뭐 그런 성적대이죠, 그죠? 예, 그런 성적대일수록 오히려 옆에 보여져 있는 이 수능이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더 본인을 도와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성적대별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수시를 쓸지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인 건 수능에 대한 관심을 갖고 수시에서의 어떤 합격 가능성을 높이려면 수능 최저에 대한 어떤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좀 드려볼게요. 그리고 물론 이 성적이라고 하는 건 학교나 개인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건 수능 최저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 학생들이 수시에서의 어떤 지원의 뭐랄까요, 소신 지원 가능성, 합격 가능성, 이런 것들은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리고 지금도 학생들 중에는 엄마, 내가 수학이 약해서 내신도 그닥이고 뭐 수능도 그닥인데 내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빨간 색깔이 수학 등급이에요. 수학 등급. 여기도 빨간 색깔 보이시고, 예, 빨간 색깔이 수학 등급인데, 이 빨간 색깔이 5등급 정도 나왔다. 그러면 이 친구가 수학을 잘하는 건가요? 못하는 건가요? 수학이 전체 몇 등급이죠? 수능이? 전체 9등급이죠.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죠. 그럼 9등급까지 있는 수능 체제에서 5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중간이죠, 등급상으로는. 근데 우리가 가고자 하는 대학이 전국에서의 중간 대학이 아니고 집이 금천이니까 집에서 통학할 수 있는 이 서울 경기 쪽, 이쪽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학 등급이 살짝 아쉽게 느껴질 수는 있겠으나, 중요한 건 수학을 못해서 대학을 못 가는 게 아니고 나머지 영역의 공부를 안 해서 대학을 못 가는 거다.
그러니까 수학이 조금 약하다 하더라도 남은 대입 일정을 잘 소화하면 이렇게 갈 수 있는 기회도 생긴다. 그러니까 학생들 중에 수학 핑계 대고 대입에 대한 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세 개 영역만 반영을 해서 수학이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길게 희망을 갖고 공부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앞부분에 잠깐 작년에 수시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올해 대입 이야기를 좀 길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수시가 어땠을까 말씀을 드려보면요, 제 기억이 맞다면 작년 6월 초였을 거예요. 첫 번째 주에 그때 느닷없이 킬러 문항을 출제하지 않겠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그 다음 주에 의대 정원을 늘릴 수도 있겠다라는 보도가 6월 초에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뉴스를 접한 고3 교실에서는 선생님, 그러면 수능 문제가 쉽게 출제가 되나요? 혹은 대학에 다니고 있는 1학년, 2학년 친구들이 수능 문제가 킬러 문제가 빠지면 나도 좀 풀어도 풀만한가? 이런 생각을 작년에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대입의 이슈 중에 하나는 바로 N수생이었어요. N수생. 그래서 실제 수능으로 갔더니 35.37%, 최근 들어서 가장 높은 응시 비율을 보였던 N수생들이었다. 그러니까 N수생들이 왜 유입이 됐냐? 좀 아까 말씀드린 킬러 문항에 대한 것과 의대 정원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어쨌든 기대 요인으로 좀 작용했던 거고, 그리고 N수생들이 많이 대입에 뛰어들다 보니까 원서를 어딜 많이 쓰겠어요? 반수생이라는 거 아시죠? 반수생. 그러니까 고3 때 특정 대학에 합격을 해서 등록을 해놓고 다시 공부하는데 이렇게 중간에 들어오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고3 때 들어간 대학보다 높은 대학부터 원서를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소신껏 쓸 가능성은 높겠죠. 그죠? 하여튼 이러한 어떤 흐름 속에서 수시의 경쟁률을 들여다봤더니 교과 전형의 경쟁률은 조금 내려갔고 종합 전형이나 논술 전형의 경쟁률은 조금 올라갔더라, 작년. 그러면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2022 올해가 2025 대입이죠. 2025. 그러니까 아이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연도를 대입 연도라고 하거든요. 내년에 2025년에 대학을 들어가니까 이제 25년 2025 대입이 되는 건데, 이 교과 전형, 지역 균형 성격의 교과 전형이 요때 시작됐어요. 2022에. 그러니까 2022 첫 해니까 입결도 없죠. 혼란이 되게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2023 이걸 보니까 구멍이 있는 데도 있고 너무 센 데도 있고,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2년 동안 교과 전형에 입결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작년에 이제 2024에 학생들이 수시 지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22나 2023은 어떤 변화, 축적된 데이터, 이런 측면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소신껏 썼던 친구들이 제법 많았는데, 2개년을 통해서 입결이 이제 축적되다 보니까 작년 교과 전형에서는 경쟁률이 조금 빠졌던 거고, 그리고 작년부터 자소서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시죠? 자소서가 완전히 없어졌고, 그리고 학생들이 솔직히 대학 1학년 다니다가도 종합전형에 자소서를 쓰려면 좀 불편하잖아요. 준비를 따로 해야 되고, 학교별로 또 문항의 일부, 3번 문항 같은 문항 일부 다를 수도 있고, 그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소서가 완전히 작년부터 폐지가 되다 보니까 종합전형에 지원하는 게 별로 어려움이 없죠. 그죠? 돈만 내면 되니까, 전형료만 내면 되니까, 그죠? 이런 상황. 거기에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능에서의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라고 정부 당국에서 발표를 해버리니까 혹시 나도? 라는 어떤 기대감이 작년에 전반적인 수시의 경쟁률을 만들어준 거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과 전형이 조금 내려갔고 종합이나 논술 전형의 경쟁률이 조금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런 입시 상황에서 이건 이제 졸업생들도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고 재학생들은 어땠냐? 재학생들 입장에선 N수생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이제 들어오는 게. 그러다 보니까 수시에 좀 더 좋은 결과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수시에 대한 어떤 집중화 현상이 좀 더 커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아이들 중에는 뭐 아들을 둔 어머님 아버님 계실 텐데 애들 중에는 엄마 난 내신이 그닥이야. 그래서 나는 수능 열심히 준비해서 정시로 갈 거야. 난 정시 파이터야. 뭐 이렇게 말하는 철모른 아이들도 있는데 솔직히 정시로 넘어갔을 때는 재학생과 N수생들의 수능 경쟁력은 더 벌어진다. 아무리 생각해도 한 번 공부한 애보다 두 번, 세 번 공부하는 애가 좀 더 잘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게 수학 몇 문제 빼면 다 객관식 문제잖아요. 선다형 문제. 그러면 당연히 한 번, 두 번 더 공부한 친구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정시에서의 재학생의 경쟁력은 그닥 그렇게 높지 않았다. 그래서 이 서영고의 경쟁률도 5년새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직어국, 지역 거점 국립대 그런 대학들의 경쟁률은 조금 내려갔는데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은 경쟁률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작년의 수시와 정시였다. 하여튼 그래서 수시와 정시를 종합한다면 이 재학생들 입장에서는 수시에 합격할 수 있는 전략이 당연히 필요한 거고, 그리고 그들을 설득하려면 나중에 여러분들 어머님들이 수시 6장 쓸 때 이 6장을 어떻게 구성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우리 애가 성적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수능에서 이런 기대감으로 높은 수준의 수능 최저를 쓰는 경우도 제법 있는데 이걸 보시면은 그 생각이 맞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될 거예요. 지금 한 10개 대학 정도 되나요? 그런 대학들의 정시에 들어간 재학생의 비율이 얼마나 되나라고 봤는데 이제 이 대학 중에서 고려대학이 제일 낮죠. 29%대. 그리고 숙명여대가 42%대. 그럼 이 숫자를 뺀 나머지가 N수생 자리라는 거죠. 그죠? 그럼 평균적으로 여기에 있는 대학들은 한 33.8% 정도가 재학생이었고 나머지 숫자가 N수생이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수능을 준비한다는 의미를 N수생과 경쟁해서 정시에서의 스코어를 낸다. 뭐 이런 학생들도 물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수시의 가능성을 높인다라는 방향을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구체적 수치로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 이게 좀 그래프가 너무 복잡해서 약간 좀 이렇게 이해하시기가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본다면 2023 수능 수학의 경우에 전국 응시생 중에 5.3%가 수학 1등급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재학생은 응시자의 3.2%가 1등급이었다는 얘기고 N수생은 응시자의 10.4%가 1등급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재학생보다 N수생이 약 3배 이상 1등급에도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고 2등급으로 봐도 재학생은 5.5, N수생은 13.7, 2배의 반 정도 되죠. 3등급도 거의 2배 가까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재학생 입장에서는 특별하게 정시 경쟁력이 높은 친구들을 제외한다면 전반적으로 수시의 가닥을 잡는 게 맞는 거다. 자, 올해 그러면 이게 작년 얘기였고 그럼 뭐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서 입시 환경에 잠깐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입시 환경이 어떻게 됐나. 일단 올해는 여기가 이번에 졸업한 친구들이고요. 올해가 2006, 2006년생들이죠. 그렇죠. 그나마 2007년에 태어나지 않은 거를 그나마 위안을 받아야 되죠. 그죠. 내년 아이들이 황금돼지띠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인원이 좀 많잖아요. 그죠. 그나마 하여튼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학령 인구가 조금 늘어났어요. 학령 인구는 조금 늘어나는데 이 학령 인구에 늘어나는 이것도 문제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N수생들이 올해 얼마나 들어올지가 관건이다. 그래서 최근 3개년 동안의 수능 응시율을 봤더니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였다. 그래서 올해 N수생들이 작년에 졸업생들이 조금 줄었기 때문에 비율이 얼마나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어쨌든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지금 분위기가 흘러간다면 여전히 많은 N수생들이 다시 시험 보는 것에 대한 고려를 할 수밖에 없고, 지난주 이번 주가 스승의 날이 있었잖아요. 이번 주에. 그래서 졸업생들 일부가 학교에 이렇게 찾아온 학생들이 좀 있었는데, 그 학생들 중에 의대 간 친구들한테 제가 물어봤었어요. 야, 니네 의대 대학 분위기가 좀 어떠냐? 라고 물어봤더니 걔네들이 모 의대 간 친구는 아예 3월부터 지금까지 학교를 하루도 안 갔대요. 모 의대, 서울에 있는 모 의대인데 하루도 학교를 안 갔대요. 그러면 걔네들이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의대에 갔으니 얼마나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던 친구겠어요, 그죠? 더군다나 인서울 의대인데, 그렇죠? 물어봤더니 한 알바 한두 개 하고 나머지 시간엔 공부합니다. 그럼 남은 시간에 공부한다는 게 무슨 공부할까요? 뭐 인생 공부하나요? 수능 공부겠죠, 그죠? 하여튼 그래서 올해 N수생들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비율적으로 얼마나 들어오느냐가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우리가 교과 전형이든 뭐 종합 전형이든 수시 원서를 쓰게 되면 대학에 따라서는 수능 최장력 기준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그 최장력 기준이라는 게 뭐 한 개 3등급 이런 대학도 있지만,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님들이 보내고 싶어하는 그런 대학은 2개 내지 3개가 걸려있는 대학일 거예요. 수능 최저가. 그러면 뭐 2합 7이다, 뭐 2합 6이다 이런 대학도 있고, 뭐 3합 4, 3합 뭐 이렇게 3개가 걸려있는 대학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N수생들, 수능 성적이 뛰어난 N수생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3합 4, 3합 5 같은 높은 수준의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충족할 수 있는 재학생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를 생각해 보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냐.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아까 보여드린 대로 수학, 국어 1등급 이내에, 2등급 이내에, 3등급 이내에 N수생들 비율이 높으니까. 자, 이런 환경 속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올해 가운데를 보시면 이제 2025 대입을 치러야 된다. 그럼 2025 대입은 어떤 대입이냐? 2024 대입 기조를 유지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수시는 학생부 위주로 뽑고 정시는 수능 위주로 뽑는다. 뭐 그런 뜻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대학이 올해 늘었어요.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대학이 뭐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늘었고, 그리고 작년까지는 자연계 모집 단위를 가려면 수학 미기나 과탐을 봐야 됐잖아요, 그죠? 근데 올해는 그게 좀 풀렸다. 그래서 수학 미적과 기하를 안 하더라도, 과탐을 안 보더라도 자연계 쪽을 갈 수 있는 길은 열렸다. 그러나 그 과목, 자연계 쪽 과목을 선택한 아이들한테 가산점을 주는 분위기예요. 가산점. 그러면 확통이나 사탐을 본 친구들이 가산점 받은 그들을 이겨서 자연계 쪽으로 들어가기엔 조금 성적이 어려움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올해 무전공 제도,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그리고 의대 정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어서 간호학과도 올해 1000명이 늘어났다. 올해 간호학과가 1000명이 늘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간호학과. 이게 생각보다 이 간호학과가 의대 정원에 가려서 잘 이렇게 노출이 안 돼 있는데, 이 간호학과가 원래 700명을 올해 늘리려고 했었는데 300명을 더해서 1000명을 늘려요. 그러니까 의대 정원 늘어나는 것과 간호학과 정원 늘어나는 좀 차이가 있는데, 의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4년제 대학, 일반 대학에 있죠. 4년제 대학, 일반 대학에 있는데 6년제잖아요. 근데 간호학과는 전문대도 4년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 1000명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문대와 4년제 일반 대학이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간호학과는 일반 대학과 다르게 보건 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층이 좀 한정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4년제 대학의 입결 가능성보다는 전문대의 보건계열학과는 입결이 좀 영향을 받을 여지는 충분히 있다. 특히나 간호학,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간호학과가 높은 과가 아니지만 지역으로 내려가면, 또 전문대로 가게 되면 간호학과가 되게 높은 과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간호학과가 이게 저렇게 1000명이 늘어나면 그 옆에 있는 치위생, 임상병리, 물리치료,
작업치료 이런 과는 조금 그래도 예전보다는 1000명이 없을 때보다는 조금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올해 대입이 바뀌어가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자녀가 수시에 원서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수시에 넣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교과, 종합, 논술 요 세 가지를 합해서 수시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대입이 나중에 원서를 쓸 때 주의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원래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내신 성적 좋은 애를 뽑아가는 거죠. 예를 들어 2.7이 있고 2.72가 있다. 그럼 누가 더 잘한 거예요? 2.7이 더 잘한 거죠. 이게 그 기존의 교과 전형의 개념인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 교과 전형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 나중에 원서를 쓰실 때 뭐 건대나 동대 같은 대학은 좀 유념하셔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딸이 있다. 우리 딸이 있다. 이 딸이 3개년 동안 생명공학과를 가고 싶어 했다. 그러면 생명공학과를 가고 싶어 하는 애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과학 쪽 과목을 어떤 걸 선택해서 들었을까요? 대부분 화생지를 선택해서 들었겠죠. 화생지. 화학, 생명, 지학. 그쵸? 근데 이 친구가 3학년 때 생명공학과를 원서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또 더군다나 종합만 다 쓰기엔 좀 부담스러우니까 교과로 해가지고 좀 붙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교과에서 자연계에서 좀 입결이 낮은 과를 찾아본 거예요. 찾아봤더니 자연계에서 생과대 쪽이나 물리학과가 입결이 낮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교과로 물리학과를 썼어요. 그래서 물리학과를 붙었어요. 자, 그래서 물리학과에 대학을 들어갔어요. 자, 그랬더니 대학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물리만 빼고 공부한 애가 물리만 보는 물리학과를 간 거예요. 그러니 그 친구가 얼마나 대학 공부 따라가기가 힘들 거고 또 그런 친구들을 가르치는 교수님들도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정성평가라고 하는 거는 너가 고등학교 때 그 과를 가기 위해서 어떤 과목을 선택했니? 그 과목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수를 했니? 이런 걸 보는 게 교과에서의 정성평가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교과를 쓰실 때 정성평가를 하는 대학이냐 안 하는 대학이냐는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종합전형 그러면 우리가 학생부만 좋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학생부 좋아야 돼요. 그렇죠? 학생부가 경쟁력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나 대학은 그래도 일정 교과의 어떤 성적도 되게 의미 있게 해석을 한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고3이 아닌 뭐 그 아래 학년의 자녀를 두신 분들은 아무리 애가 활동력이 있고 학교 생활을 열심히 잘해도 교과 역량, 학업 역량이 일정 정도 돼야지 그 안에서 학생부를 통해서 평가를 받는 거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리고 논술. 이 논술은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다 동시에 의대나 약대나 이런 데 논술 썼다고 해도 한 명도 못 붙을 수 있는 그런 경쟁률을 보이는 게 논술 전형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논술 전형은 예전보다 모집 규모가 많이 작아졌기 때문에 재학생 입장에선 붙기도 하겠지만 그 가능성이 높지는 않죠. 그래서 어쨌든 이 교과 종합 위주로 이 금천 학생들은 수시를 좀 더 바라봐야 될 것 같고 일부만 논술을 쓸 수 있는 상황이고 정시의 경우에 수능 성적으로 뽑는 게 정시죠, 그죠? 근데 이렇게 서울대가 2023 정시에, 고려대가 2024 정시에, 연세대가 2026 정시에 교과를 반영하는 학생부를 반영하는 형태로 흘러가고 있다. 물론 우리 자녀가 여기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이 대학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혹여라도 우리 애가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 그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흐름이 적용이 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금천구의 평범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교과 종합 위주로 수시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올해 이슈가 뭐냐? 이건 아까 제가 올해 상황을 말씀드릴 때 설명드린 거고,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 본다면 수능에서의 이슈는 바로 타임 어택이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킬러 문항은 또 뭐고 타임 어택은 뭐냐? 킬러 문항이 뭐냐? 작년에 평가원이 이런 거를 우리가 킬러 문항이라고 한다라고 개념을 정의한 게 있는데 그게 너무 좀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제가 좀 아주 거칠게 좀 표현한다면 킬러 문항은 뭐냐면은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시간을 조금 더 줘도 못 푸는 문제예요.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이거 한 문제 푸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시간을 오래 걸어서 문제를 풀어도 맞추기가 쉽지 않은 문제죠. 킬러 문항이라는 게. 근데 작년에 그거를 배제하겠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수학을 예를 들면 이 한 문제가 너무 어려웠는데 그 어려운 문제를 빼버렸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문제 풀이에 소요되는 시간은 줄어드나요? 늘어나나요? 애들 입장에서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이런 식이면 국어도 그럴 거고 영어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변별력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킬러 문항을 내지 않더라도 국어 80분, 수학 100분, 영어 70분 동안 풀어야 되는 분량의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타임 어택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문제 풀기는 어려운데 시간을 더 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저희 학교에 공부 좀 한다는 친구 3명을 불러다가 앉혀놓고 수능 끝나고 이게 인터뷰를 간단히 했는데 걔네들이 하는 얘기가 공통적인 얘기가 뭐였냐면 선생님 문제는 안 어려운데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럼 문제는 안 어려운데 점수가 안 나온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원래 문제가 어려워서 못 풀어서 점수가 안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어렵지 않은데 점수가 안 나온다. 그 얘기 결국 뭐냐? 타임 어택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좀 이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재학생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올해 수능 최저를 신설하는 대학이 많이 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수시를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수능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으로만 우리 아이들이 썼을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수능 최저 없는 전형으로. 근데 서울권에 있는 대학을 수능 최저 없는 거로만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막말로 내 내신을 손해보고 가는 일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수능이 약하니까 수능 없는 데로만 써야 되니까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고 교과 최저 없는 데만 쓰다 보면 손해볼 수 있는 대학이 나오는 거고 종합전형을 또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종합전형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다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되게 중요한 건데 이 국어와 영어가 놓고 보면은 변별, 선지가 뭐냐면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5번까지 선지라고 하는 거예요. 또 애들이 문제를 풀 때 5개가 있으면 한 3개 정도 지우고 2개 나오면 2개 중에 뭔가 답인가 고민하다가 하나 지우고 남는 게 정답. 이렇게 애들이 문제를 풀어가잖아요. 근데 작년 국어와 영어는 선지 변별이 되게 어려웠다. 그리고 특히 국어 같은 경우는 지문도 짧아졌고 과거보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비문학이라고 불렸던 부분에 과학기술 쪽 지문이 어려웠었는데 작년 수능의 경우에는 비문학 지문도 조금 짧아지고 이 과학 쪽보다는 이 문학 쪽이 조금 더 까다로운 문제가 나왔다.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선지 변별이 좀 어려웠고 영어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영어의 경우에도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문제가 빈칸 채우는 문제, 빈칸, 순서, 삽입 요 문제가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문제인데 그 문제도 이 변별하기가 되게 어려운 시험이었고 수학의 경우에는 국어나 영어에 비해서 난도가 많이 높진 않았으나 수학의 경우에도 이 문제를 절대 난도는 높지 않았으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머릿속에 떠올리는 발상의 과정에 어려움을 느꼈던 그런 문제가 좀 나왔었다.
자, 그래서 작년에 국어와 수학의 요 가운데가 2023이고 왼쪽 연보라가 2024거든요. 비교해 보면 수학 표점은 조금 올랐고 국어 표점은 말도 안 되게 많이 올라갔죠. 그렇죠. 그래서 국어가 많이 어려웠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국어와 수학은 상대평가죠. 그러니까 전체의 한 4%가 한 1등급, 한 7%가 2등급 이렇게 상대평가로 내려가는데 영어는 절대평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90점 이상이면 1등급이고 80점 이상이면 2등급인데, 근데 작년에 89점, 87점, 79점, 77점 이렇게 받은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상대평가, 어느 게 상대평가냐 어느 게 절대평가냐 구분 안 될 정도로 요때 2028부터 절대평가가 도입이 됐는데 작년에 1등급 비율은 상대평가 비율하고 거의 같죠. 그런 식으로 1등급 받기 어려웠다는 얘기고, 그리고 금천구 학생들 입장에서는 영어 공부를 전략적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전략적으로 판단하신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국어나 수학의 경우에는 1등급이 4%고 2등급이 7%이기 때문에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솔직히 1등급, 2등급 받기가 만만치가 않죠. 근데 영어는 얘는 절대평가예요. 그래서 거칠게 표현하면 전국 응시자의 40%대 후반 정도 아이들이 3등급 안에 들어와요. 전국 응시자의 한 20%대 후반, 30% 가까운 인원이 2등급 안에 들어와요. 그럼 만약에 우리 아들이 영어를 1등급이나 2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2합 6, 2합 7 충분히 가능성 있지 않나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애가 영어를 3등급이나 4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3개가 걸려있는 수능 최저는 사실상 충족이 불가능하죠. 그런 맥락에서 영어가 이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전략 과목으로 작동돼야 되는데, 올해는 이게 1등급 비율이 얼마 나올지 모르겠으나 작년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능 대비를 통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돼야지 수시 합격 가능성이 올라간다. 자, 그럼 제가 좀 아까 했던 얘기를 좀 수치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이거는 이제 EBS에서 가져온 건데, 전체 문항 중에서 정답률이 낮았던 15개 문항을 표로 정리한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너무 숫자가 많아서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박스 처리를 하면, 자, 국어 한번 봐보세요. 국어. 제 과목이 뭔지 아세요? 뭐 궁금하지도 않은데 왜 물어봐, 그죠? 제 과목이 국어예요. 예, 제가 국어라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국어가 보세요. 이게 정답률이 50% 넘는 문제를 전한다라고 했을 때 재작년에는 이렇게 7개, 9개 정도가 출제가 된 거예요. EBS 기준으로. 근데 작년에 몇 문제예요? 이거 다 어디 갔어요? 여기 있던 게 다 어디 갔어요? 다 위로 올라간 거예요, 지금. 보이세요? 보이시죠? 영어는 여기 있던 게 줄어든 게 1로 넘어갔죠. 보이세요? 그러니까 저난도라고 분류됐던 문항이 중난도로 이사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간 숫자만큼 문제풀이에 소요되는 시간은 늘어나는 거죠. 이게 타임 어택이라는 얘기예요. 수학은 크게 드러나진 않죠. 크게 드러나진 않고 여기 정답률 30% 이하의 문제가 한두 문제씩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표점 보여줬을 때 국어는 표점이 많이 올라갔는데, 문제가 어려웠으니까 많이 올라갔는데 수학은 조금 올라갔죠. 이거를 표로 설명해 드리면, 일단 수능에서의 국어하고 영어는 어떤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냐면, 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또는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걸 찾는 문제가 수능 문제예요. 자, 그런데 국어 10번을 잠깐 볼게요. 국어 10번. 자, 국어 10번의 정답이 5번인데 5번을 고른 애가 28.4%예요. 이건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1번, 2번, 3번을 고른 애들이 되게 적죠. 그쵸? 그러니까 애들이 작년에 국어 10번 문제를 어떻게 푼 거냐면, 1번부터 5번, 5번까지 5개가 있으면 1번, 2번, 3번은 바로 지운 거야, 이렇게. 1번, 2번, 3번 바로 지웠고 4번하고 5번 2개가 남아있던 거죠.
두 개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4번이 답이냐 5번이 답이냐 엄청 고민했고 4번에다 동그라미 쳤는데 답은 5번이었던 거죠. 이런 거는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래도 4번을 선택한 아이들이 5번을 선택한 아이들보다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두 개가 변별하기가 되게 어려웠다는 얘기잖아요. 영어 33번 문제 봐보세요. 영어 33번 문제. 이 문제 역대급 문제인데 33번의 정답이 5번이에요. 5번을 고른 친구가 14.3%예요. 이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죠? 자, 그런데 1번, 2번, 3번, 4번 앞에 4개를 고른 아이들의 비율이 5번을 고른 아이들보다 다 많아요. 이거 되게 유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는 주관식이 아니죠. 선택형이죠. 그럼 애들이 풀지 않고 찍는 애들도 있겠죠. 그럼 애들이 찍을 때 몇 번 찍나요? 예. 대부분 애들이 1, 2번보다는 3번이나 4번이나 5번을 좀 더 많이 찍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1번이나 2번 이렇게 오답률이 높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애들이 뭘 찍고 잤는지는 과학적 통계는 없습니다. 그냥 감이 그렇다는 거, 느낌이 그렇다는 거죠. 하여튼 그랬을 때 정답을 고른 학생보다 오답을 각 문항별로 고른 학생이 다 많다라는 건 그만큼 이거는 선지 변별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합하면 뭐라고 하는 거냐면 매력적인 오답이 늘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5번까지 하나씩 지워가서 남는 게 정답 이렇게 체크하는 게 아이들의 문제풀이 과정인데 선지가 서로 비슷비슷해서 변별이 안 됐다. 이게 작년 국어와 영어의 특징이었다. 그리고 탐구 쪽은 여기 색칠해 놓은 게 이 노란 색깔 색칠해 놓은 게 정답률인데 정답률이 아까 봤던 국어나 영어에 비해서 다 높죠. 그죠? 탐구 쪽은 무난하게 작년에 출제가 됐고 생원의 17번 문제 정도만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 그리고 과목별로는 유불린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사회, 뭐 정치와 법이나 경제나 사문 쪽을 선택한 아이들이 표점이나 배분위가 조금 높게 나왔고 윤리나 지리 쪽을 선택한 친구들이 조금 낮게 나오고 과목별로는 유불리는 있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3학년 학생들이 지금은 거의 결정이 다 끝났는데 저희 학교에서도 지난주에 어느 한 놈이 와가지고 그런 걸 물어본 친구가 있어요. 선생님, 엄매 봐야 돼요? 화작 봐야 돼요? 고3 5월 달에 엄매 봐야 돼요? 화작 봐야 돼요? 이거 질문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최근 2년 동안의 수능 결과를 보면은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국어의 경우에는 엄매를 본 언어와 매체를 본 친구들이 1등급, 2등급, 3등급 안에 비율이 높아요. 그리고 수학의 경우에는 확통보다는 미적 기하를 본 친구들이 상위권 등급에 들어온 비율이 높았어요. 그럼 저건 뭘 말하는 거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언매하고 미적을 많이 본 거예요. 그쵸? 근데 아이들 중에는 표점 1점이라도 더 유리한 게 언매와 미적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과목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가 있는데 이 언매의 풀네임이 언어와 매체거든요. 근데 여기 언어가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배우셨던 문법이에요, 문법. 그러니까 문법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난도도 좀 있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뭔 얘기냐. 아까 그렇게 매력적인 오답이 늘어서 어려웠던 게 전년도 수능인데 그런 경향이 올해도 유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 와서 어떤 과목이 그런 상황에 유리할 거냐를 따지지 말고 일단은 원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과목을 하는 게 맞는 거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아들이 지금 화작을 하고 있다. 그러면 화작을 더 열심히 해가지고 좀 더 1점이라도 높게 받는, 한 문제라도 더 맞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게 맞는 거다. 여기서 너무 이렇게 우왕좌왕하지 말고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고.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 애가 수능 공부를 어떻게 될 것이냐. 자, 국어 영어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국어 영어의 경우에는 이 선택지 분석을 잘해야 돼요. 선택지 분석이 뭐냐면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5번까지 이게 왜 동그라미고 이게 왜 X인지 얘가 지워야 되잖아요, 문제 풀 때. 그러니까 선지를 지울 때 이게 왜 틀린 건지에 대한 판단 근거를 지문에 가서 이것 때문에 얘가 틀린 거라고 매칭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야, 국어는 감이야. 어?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그죠? 아우, 쟤는 별로 국어 공부 안 하는 것 같은데, 쟤는 타고났나 봐. 국어 되게 잘해. 이런 말 해보신 적도 있죠. 옛날에는 그런 말을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국어는 감이 아니에요. 감이라고 얘기했다가는 구세대 소리 들어요. 지금 국어는 감이 아니고 근거예요, 근거. 논리고. 그러니까 국어나 영어의 경우에는 이게 왜 맞는지, 이게 왜 틀린지 그거의 판단 근거를 지문 속에서 찾는 연습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한 문제를 더 맞출 수 있게 되는 거고, 수학의 경우에는 제가 과목이 국어다 보니까 뭐 수학을 풀 수 있는 능력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학을 공부하신 분들한테 수학 얘기를 물어봤더니 수학 선생님들의 얘기가 무슨 얘기냐? 개념 자체가 어렵게 출제되는 건 아니다. 근데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머릿속에 해법을 떠올려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발상이라고 하는데, 이 발상이 좀 잘 안 되는 문제들이 좀 있었다. 이거를 이제 우리 아들, 우리 딸이 공부하는 과정에다가 적용을 하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애들이 이제 문제를 이렇게 풀어요. 풀고 채점하죠. 채점해요. 그리고 나서 틀린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틀린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해설을 넘겨봐요. 해설 보면서 자기가 왜 틀렸는지 공부하죠. 여기까지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나 공부를 덜 잘하는 친구나 다 이렇게 하는 건 다 똑같죠, 그죠? 자, 그런데 공부를 덜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뭐냐? 내가 맞은 문제 있죠. 내가 맞은 문제, 동그라미 친 문제, 채점하면 동그라미 친 문제. 내가 맞은 문제의 해설을 잘 안 보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고1, 고2 때는 수학의 범위가 좁고 수학의 깊이가 얕으니까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이 거의 하나, 단수로 존재하는 게 많아요. 근데 고3 수능 수학은 범위도 넓고 깊이도 좀 더 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1번 문제를 A의 방식으로 14줄을 써가지고 풀었는데, 해설을 봤더니 그 1번 문제를 B의 방식으로 6줄 만에 푸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기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그 문제를 푸는 데에만 적응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고3이라면, 수능에서의 등급을 목표로 하는 아이라면, 이 문제를 이 해설자는 어떻게 접근했는지를 내가 이걸 복수로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실제 수능 고사장에 들어갔을 때 나는 이 문제를 A의 방식으로만 쳐다보지만, 내가 모의고사 보고 해설 봤을 때 그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해설자는 B의 방식으로 풀었던 거를 내 머릿속에서 떠올린다면 그 문제를 풀어내는 발상을 좀 더 잘 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어려운 말로 이제 별해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른 풀이법. 이게 수학은 되게 중요하다. 하여튼 그래서 이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나 제가 말씀드린 이런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한 문제라도 더 맞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고, 그래야지 우리 애가 어설프게 79점, 78점에 걸쳐서 8점이 안 돼서 3등급 받는 영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5월 8일 날 본 시험이 있죠. 성적표가 나올 거예요. 혹시 3월 성적표는 받아보셨나요? 아마 뭐 엄마한테, 아빠한테 이제 갖고 온 학생도 있을 거고, 뭐 시험을 아예 보는 걸 말도 안 하는 뭐 그런 친구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모의고사를 보면 이런 성적표가 나와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이 제일 먼저 어디에 가요? 이 등급에 가죠, 등급에. 그래서 우리 애가 국어 몇 등급이야, 뭐 수학 몇 등급이야, 영어 몇 등급이야, 여기다 보시죠, 그죠?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석차도 나와 있고 백분위도 나와 있죠, 백분위도. 그래서 대부분이 여기를 봐요. 그래서 등급 가지고 야, 우리 애가 한 2합 5 정도는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좀 잘하면 2합 4도 나올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보통은 이제 수능 최장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수시 가능성이 바로미터로 이거를 보시고, 그 옆에 섬세한 백분위 성적 가지고 이걸 만약에 우리 애가 정시 원서 쓴다면 어느 정도 대학 갈 수 있겠다라고 따져보는 기준으로 보는 거죠. 여기까지는 선생님이나 학생이나 부모님이나 똑같이 다 봐요. 여긴 다 보셨죠?
여기 다 봤다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대부분의 학부모님들,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기까지 잘 보는데 그 다음에 얘를 그냥 책꽂이에서 클리어 파일을 꺼낸 다음에 클리어 파일에 얘를 잘 모셔둬요. 그러니까 이것만 확인하고 이 성적표가 쓸모없는 종이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면 왼쪽과 여기 가운데를 보세요. 여기 보면은 우리 애가 어휘 문제를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그리고 여기 보충학습이 필요한 문항이라는 게 나와요. 보충학습이. 이게 뭐냐면 우리 아이와 비슷한 성적대 아이들은 맞았는데 우리 애가 틀린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 애가 한 문제만 더 맞으면 4등급이 3등급이 될 수 있고 3등급이 2등급이 될 수 있는데 그 한 문제를 더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2학기 때 우리가 수능을 공부하는 방식과 1학기 때 수능을 공부하는 방식은 좀 차이가 있어야 된다. 2학기는 예를 들어 국어다 그러면 1번부터 45번까지 이게 모의고사를 좀 반복해서 풀어서 시간 분배하는 연습, 어려운 문제 나왔을 때 얘를 어떻게 잘 처리하는 방식, 이런 걸 훈련을 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야 되는 거고, 1학기 때는 조금 다르다. 1학기 때는 우리 애가 조금 더 약한 문제 유형이 있죠. 그거를 부분적으로 걔를 보완하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충학습이 필요한 문항이라는 게 있다고 한다면 얘를 기억했다가 여기 가는 거예요. EBSI. 이건 제가 설명회 때마다 작년에도 여기 금천구청 와서 말씀드렸던 건데, EBSI에 가서 여기 AI 맞춤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얘를 클릭하면 화면이 이렇게 바뀌어요. 화면이. 그리고 여기 시험지 만들기라는 메뉴가 생겨요. 자, 우리 아들이 영어를 맨날 77점을 받아온다. 77점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괜찮은 성적인데, 근데 얘가 맨날 빈칸 문제만 틀려. 예? 우리 딸이 현대시, 현대소설은 잘하는데 고전소설은 우리 딸이 맨날 틀려. 그러니까 아까 보충학습이 필요한 문항이라는 거 있었죠. 그거를 기억하고 있다가 여기 와서 시험지 만들기를 클릭하세요. 그럼 화면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고 여기에 와서 아까 그 문제 있죠. 보충학습이 필요한 문항. 그 학평 뒤에 해설에 보면은 그 내용 영역이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국어, 독서, 사회문화, 추론 이런 식으로 우리 애가 틀린 게 9개 있죠. 그걸 클릭하고 문제를 추가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다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영어에서 우리 애의 빈칸 문제만 한번 연습을 시켜보고 싶다. 그러면 영어 들어가서 빈칸만 클릭하면 돼요. 그럼 얘가 시험지를 만들어줘요, 자동으로. 그러면 얘가 시험지를 뭘로 만들어주느냐. 문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문제가 뭐냐면 6월, 9월 수능 평가원 문제가 다 들어가 있고요. 1학년, 2학년, 3학년 학평 문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학평 문제가.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양질의 문제로 우리 애가 특별히 약점을 보이는 문항을 얘가 자동으로 문제를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번부터 45번까지, 1번부터 뭐 30번까지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공부하는 거는 다 공부해서 정시로 가려는 아이들의 목표인 거고, 수시로 가려는 아이는 한두 문제가 결국 한 등급을 더 올리냐 마느냐에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한두 문제를 더 맞출 수 있는 공부법이 지금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맥락에서 이 서비스가 도움을 줄 수 있다, 그 얘기죠. 뭔지 아시겠죠, 이거? 그걸 한번 활용해 보시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린 게 제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수능 공부를 어떻게 될지를 말씀을 드린 거고, 자, 두 번째, 그러면 올해 대학별로 어떤 변화가 있느냐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상위권 대학은 올해 수능 최저를 늘려놓은 대학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교과 평가 늘고 또 과학 쪽에, 수학 쪽에 필수 과목을 풀어놓은 그런 대학들이 많이 늘었어요. 여기까지는 아까 제가 말씀 다 드린 거죠, 그죠? 자, 요거를 하나씩 쭉 보면, 자, 일단 수시와 정시의 비율은 작년이나 올해나 거의 비슷하다. 한 8대1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데는 주로 여기죠, 여기. 서울 경기죠, 그죠? 서울 경기 쪽은 다른 데에 비해서는 정시가 그래도 많은 편이긴 하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정시 재학생 30%대밖에 안 된다.
그러면 결국 우리 학생들이 여기 교과와 종합에서 합격을 해야지 서울이나 수도권의 대학을 갈 수 있는 거다. 자, 그리고 대학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필수를 좀 풀어놨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 건국대다 그러면 수학 확통을 하든 미적을 하든 구분이 없다 그 뜻이야 이게. 근데 여기 이런데 고려대 같은 데 가려면 자연은 과탐을 봐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수능체제도 마찬가지고 정시도 이거 감안하시면 돼요. 정시도. 자, 그래서 올해 그럼 대학별로 어떤 변화가 있느냐. 자, 지금 빨간 박스 보이시죠? 여기서 대학을 보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니면 서울대 갈 수 있는 애가 전국에 몇 명이나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을 보라는 말씀이 아니고 일단 이렇게 주요 대학들도 빨간 박스가 많다. 작년하고 달라진 게 이렇게 많다. 올해.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이 교과 전형에 최저가 없었는데 최저가 생겼다. 좀 이따 화면에 보일 거예요. 한양대학교가 교과 전형에 최저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금천구에 A고등학교에 우리 아들이 다니고 있다. 근데 A고등학교에서 우리 아들이 내신 기준으로 전교 1등이다. 그럼 걔는 수능을 빵점 맞아도 작년까지 한양대 합격이에요. 왜? 수능을 안 보니까. 근데 수능 최저를 올해 생겼어요. 3합7. 자, 이런 식으로 올해 대학별로 변화가 좀 많다. 요 세세한 이야기는 이제 수시 설명회 때 이제 들으시면 되는 거고. 자, 교과 전형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이게 교과 전형이에요. 교과 전형이 일단 가운데를 반 자르세요. 반 자르면 왼쪽에 있는 대학은 수능을 안 보는 대학이에요. 수능 미적용이죠. 왼쪽은 수능을 안 보는 대학이고 오른쪽은 수능을 보는 대학이에요. 그리고 가로줄로 자르면 윗대학은 학생부를 보는 서류평가를 하는 대학이고 아랫대학은 숫자만 보는 대학이에요. 아까 제가 숫자만 보는 대학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런 대학이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들이 내신이 만약에 2.3이다. 내신 2.3이 엄청 좋은 거죠. 2.3이 엄청 좋은 건데 만약에 우리 아들이 수능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러면 뭐 2합7도 안 돼. 그러면 우리 애가 이쪽 대학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쪽 대학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내고 싶은 그럼 여기도 당연히 못 가겠죠, 그죠? 여대니까. 좀 아까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서울에 있는 이런 많은 대학 중에서 수능 최저가 안 되면 오른쪽인 대학은 못 가는 거예요. 몇 개 남아요, 그러면? 그럼 2.3으로 여기 있는 대학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2.3이면 반에서 막 한 2등? 그 반의 선택 과목에 따라서는 1등?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2등 정도 나오는 이런 성적인데 여기 있는 대학 아무도 못 가는 거예요, 교과로는. 자, 그래서 이 교과 전형은 내신만 좋으면 갈 수 있는 전형이 아니라 우리 애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내신이 좋다고 한다면 수능도 뒷받침이 돼야지 갈 수 있는 대학이다. 그래서 올해 연세대학과 한양대학이 수능 최저가 생겼어요. 이렇게 2합 4호, 여기 3합7. 자, 그리고 대학별로 우리 애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을 한 줄로 세운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제가 어디다 줄을 걷냐면 서울 시립대에다 줄을 걷죠. 여기다 줄을 그은 이유가 뭐냐면 여기까지가 대체로 3합7 정도 수준의 대학인 거예요. 위로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우리 애가 내신이 좋아도 이 대학들이 요구하는 뭐 이화여대나 이런 데는 없긴 하지만 이 대학들이 요구하고 있는 수능 최저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내신이 좋아도 여기는 그림의 떡이 되는 거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왜 돼? 우리 애가 3합7이 안 돼. 그럼 2합 4. 2합 4는 돼요, 그러면? 그리고 건대동대로 내려가야 되죠, 그죠? 근데 여기는 수능 최저가 없는데 서류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교과로만 뽑지 않고 서류를 본다는 얘기는 교과 성적을 엎을 수 있는 다른 요인이 발생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럼 이 대학이 아니고, 자, 이거 봐보세요. 여기 있는 대학 중에 이제 서강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서강대가, 이거는 서강대를 쓰란 얘기가 아니고 수능 최저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서강대가 3등급 3개가 수능 최저예요. 높죠? 3등급 3개니까.
자, 왼쪽이 교과 전형이고 오른쪽이 논술 전형의 입결이에요. 입결. 근데 제가 여기 지금 박스 친 거 있죠? 박스 친 거. 여기 파란색으로 박스 쳤죠, 그죠? 요것만 보여드릴게요. 실질 경쟁률이 다 1대1이에요. 지방에 이름 없는 대학이 아니고요. 서강대예요, 서강대. 무슨 전형? 교과 전형. 서강대 교과 전형이 1대1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수능 최저가 뭐라 그랬죠? 3등급 3개. 3등급 3개가 수능 최저인데 이게 모집 인원이고 여기가 지원 인원이에요. 경쟁률이 낮은 데는 3.97이고 높은 데는 7.5 정도 나왔어요. 근데 얘네가 충원율이 뭔지 아시죠? 충원율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를 설명을 드리면 33명을 뽑았는데 2.15배. 그러니까 한 66명이면 200%고 15%면은 한 60, 한 거의 70명 가까운 인원이죠. 그 인원이 경영학과 여기를 등록 안 하고 윗대하고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97대 1인데 3.15대 1까지 다 합격한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뭐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가? 수능 최저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수능 최저 통과 안 된 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수능 최저 충족률은 대학이 공개를 안 했어요. 공개를 했다면, 과별로 이걸 다 공개했다면, 근데 실질 경쟁률이 1대1이다. 심지어 정시에 이월된 인원도 있어요. 정시에 이월이 됐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수시에 못 뽑았다는 얘기죠. 그럼 수시에 왜 못 뽑아요? 뽑을 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서강대 전학까지 해서 확인했어요. 4등급 대에 들어간 친구도 있어요. 예? 이거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경영학과에 50% 정도 되는 아이의 성적이 1.69예요. 엄청 높죠, 성적이. 자, 70% 정도 되는 아이의 성적이 1.8이에요. 엄청 높죠. 그렇죠? 근데 전체 평균이 2.18이야. 최종 등록자의 전체 평균이 2.18. 그러면 전체 평균이 2.18이라는 얘기는 이 1%부터 70%까지가 1.8인데 평균이 2.18이라는 얘기는 70에서 100 사이가 엄청 늘어졌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여긴 보세요. 평균이 이게 지금 서강대에서 제일 핫한 과 중에 하나가 지식융합 미디어거든요. 여기 평균이 2.8이에요. 50%는 저 정도고 70%가 저 정도인데 평균이 2.8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뒷선이 길다는 얘기예요? 두 개 과 중에 4점대가 합격한 학생이 있습니다. 서강대가 무슨 저 지역의 뭐 지방 사립대가 아니고. 이게 뭐다? 이게 수능 최저의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지금 숭실대학교 사정관님 오셨는데 숭실대학교가 이하 모의 수능 최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숭실대학교를 보내기 위해서는 이하보 정도 수준의 수능 최저를 충족해야 되는 거예요. 저 말을 뒤집으면 우리 딸이 이하보가 되면 우리 딸은 학교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우리 딸이 이하보가 안 되면 내신이 좋아도 그냥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도 있어요.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도 있는데 몇 개 없죠, 서울에. 그렇죠? 그러면 이 대학들은 생각보다 입결이 낮지가 않아요. 왜? 수능 안 되는 애들은 여기 써야 되니까.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우리 아들이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그리고 정성평가 대학이 늘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 충격적인 사례 하나 보여드리면, 건국대가 아까 제가 수능 최저가 있다 그랬나요? 없다 그랬나요? 건대하고 동대가 수능 최저 없다고 그랬죠. 교과 전형에. 자, 그런데 얘네가 이렇게 교과 전형인데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을 평가를 해요. 다시 말하면 정성평가를 해요. 정성평가를 하는데 올해도 할 거예요. 올해도 할 건데
자, 이거 보시면은 진짜 놀랄 노자인데 어디를 보시냐면요. 이게 빨간색 X표는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초록색 동그라미는 붙었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 철학과 봐보세요. 1등부터 4등이 다 떨어졌어요. 1등부터 4등까지 다 떨어졌어요. 자, 수능 최저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쟤네 왜 떨어져요? 자, 여기 수학과 봐보세요. 2등이 X표, 2등이 X표야. 여기 빨간 거 살짝 보이시죠? 예. 네. 자, 국문과 보세요. 얘는 어떻게 붙은 거예요? 이게 종합전형도 아닌데? 충격 아닌가요? 원래 교과 전형은 성적이 따닥따닥 붙어 있어야 돼요. 그쵸? 더군다나 최저가 없으면. 최저가 있으면 최저 안 되는데 떨어지니까 빨간색이 중간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근데 최저가 없으면 성적이 따닥따닥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결국 뭐다? 서류평가에서 뭔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교과 전형도 수능 최저의 위력이 높은 학교가 있는 거고 교과 전형에 수능 최저는 없는데 학생부 평가의 위력이 높은 대학이 있는 거다. 같은 거예요. 여기도 뭐 축산식품 생명공학과 보면 2, 3등이 다 떨어졌죠, 이게. 그렇죠? 영어교육과 1, 2등이 떨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동국대도 있어요. 동국대도 있는데 여기도 이제 서류평가 영역이 줄어들긴 해도 올해도 여전히 서류평가 영향력은 크다고 하는 건데 잠깐만 보여드리면 이게 위에 파란 점 있죠? 파란 점. 파란 점이 최고 합격자의 성적이고요. 이 뒤에 노란 점 있죠? 노란 점. 노란 점이 최저 성적을 합격한 아이예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이거? 예?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근데 왜 뒤에 앉으셨어요? 앞에 앉아도 안 보이세요? 지금 점이 여기 있어요. 점이 여기. 그러니까 이게 붙어 있었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교과 전형이니까 최저도 없으니까 그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교과 전형을 금천에서 많이 쓸 거예요. 올해 많이 쓸 건데 전형의 속성을 잘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능 최저가 있냐 없냐 이런 전형도 있고 수능 최저는 없는데 정성평가를 하냐 안 하냐 이런 대학도 있고 수능 최저도 없고 정성평가도 안 한다 그러면 거기는 입결이 높을 텐데 거기는 그냥 따닥따닥 붙어있는 대학도 있다. 그걸 이제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여긴 자연계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구간이 퍼져 있다. 자, 그리고 학교별로 이제 추천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아마 대부분 고등학교는 서울대 지구만 학교별로 2명 써야 되니까 여기만 추천이 좀 어려울 거고 나머지는 다 채우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자격이 된다면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좋다. 지원을. 그리고 올해 교과 전형 중에서 학교장 추천 성격의 덕성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이 3개 대학은 학폭에 연루된 학생은 아예 자격을 막아놨어요. 올해가 자율 반영이고 내년이 의무 반영인데 요 3개 대학은 그렇다. 자, 종합전형. 종합전형은 뒤에 사정관님께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실 거라서 제가 좀 조금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세로 줄을 그으면 오른쪽은 수능 최저가 필요한 대학이에요. 왼쪽은 수능 최저가 필요 없는 대학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가로로 줄을 그으면 위에는 면접이 필요한 대학이에요. 아래는 면접이 필요 없는 대학이에요. 그래서 애들 중에는 면접을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아마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어느 남학생이 담임선생님 찾아가서 조퇴를 해달라고 하는 상황을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왜 조퇴? 아니 왜? 아니 배가. 아니 왜? 아니 조퇴. 근데 여학생이 찾아가서 얘기할 때 선생님, 왜? 제가 오늘 배가 아파서 집에 가서 쉬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쉬다 보면 몸이 좋아질 거고 그럼 내일 학교 나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퇴시켜주세요 선생님.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문장으로 완결성 있게 대답을 하는데 누구는 단어로 이게 우스갯소리를 하는 건데 어쨌든 이거는 뭐 남학생 여학생을 약간 뭐 이렇게 약간 희화화해서 만든 얘기이긴 하지만 그만큼 누구냐에 따라서 면접 능력에
역량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인데, 면접이 있는 학교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면접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면접이 있다는 얘기는 면접 점수가 반영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면접을 잘하는 아이와 면접을 못하는 아이가 발생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올해 종합전형 이 빨간 색깔을 보시면 면접이 좀 강화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나중에 종합전형을 원서 쓸 때 물리 베이스가 필요한 학과들이 있고, 예를 들어 이쪽 기계나 전기전자 쪽, 이쪽 물리가 필요한 학과들이 있고, 화생 위주로 가는 과들이 있다. 화생 위주로. 그러니까 그 전공이 어떤 교과목을 고등학교 때 이수하고 오면 좋은지를 알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죠? 그 얘기. 그리고 이게 작년부터 대입에 반영된 학생부의 영역이 조금 축소가 됐죠, 그죠? 그래서 뭐 개인봉사 미반영이고, 뭐 수상도 미반영이고, 그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대학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그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얼마나 경험을 하면서 자기의 역량을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했느냐, 이런 거를 대학이 중요하게 본다. 그리고 아까 올해 제가 무전공 제도도 올해 시행된다. 물론 예전에도 있었지만 작은 비율이 좀 더 확대가 되는 건데, 무전공이라고 하는 것도 개념을 보더라도 대학에 입학하면 학생들이 원하는 전공을 그 트랙 내에서 고르게끔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전공 적합성이라는 단어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전공을 좀 더 유연하게 넓게 해석하시면서 우리 아이가 3학 1학기 학생부에 조금 더 이렇게 주도적인 어떤 학습 경험을 탐색한 결과를 담으려고 노력을 해라. 그래서 수업 시간에 배운 거, 뭐 인터넷 들어가서 뭐 무슨 과 세특 이렇게 치지 말고 교과 시간에 배운 거를 기반으로 해서 교과서 뒤쪽에 보면은 학습 참고 자료나 더 알아보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내용을 참고하면서 어떤 의문점을 가져라. 더 알고 싶은 생각을 해봐라. 근데 우리가 아들이 딸이 고등학생이니까 자기 혼자서 연구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책을 참고하는 거예요, 책을 참고해서, 또 혹은 논문을 참고해서 선생님들이 교과 시간에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그때 발표를 해라. 그리고 일부는 동아리 시간에도 할 수 있거든요. 진로 시간에도 할 수 있고. 그러면 그게 나중에 어떤 전과 후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우리 아이가 주도적으로 어떤 역량을 발휘했다. 그래서 전과 후를 비교했더니 우리 아이의 역량이 변한 게, 발전한 게, 확연한 게 드러난다. 그러면 당연히 종합전형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좀 이따 사정관님 계시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학년 때 뭐 생원을 배웠다. 3학년 때 생투를 배웠다. 그러면 원에서 했던 개념 중에 추가적으로 더 연계된 게 있으면 투 시간에 그러다가 발전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걸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종합전형도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이 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높은 대학 하나 볼까요? 여기 서울교대 한번 볼까요? 서울교대가 올해 수능 최저가 4합 10이에요. 이게 완화가 된 거예요. 작년에 4합 9였어요. 그럼 보통 서울교대 그러면 우리나라 최고의 교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신도 좋아야 되고 학생부도 좋아야겠죠. 그죠? 근데 내신 학생부 다 빼버리고 평범한 일반고에 4합 10되는 애가 몇 명 있을까요? 이렇게 따져보면은 수능 최저가 엄청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수능 최저가 안 되면 당연히 떨어질 테고, 수능 최저가 된다면 또 다른 차원의 도전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대학별로 면접을 본다. 그리고 면접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거칠게 표현하면 학생부 기반 면접이 있고 재시험 기반 면접이 있는데, 뭐 숭실대학교나 요 동네 근처에 있는 뭐 중앙대학교나 뭐 이런 학교들은 학생부 면접을 한다.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모의 면접을 한번 해봐라. 핸드폰도 있고, 그죠? 자세한 얘기는 뒤에서 할 텐데, 어쨌든 핸드폰으로 녹화한 다음에 학생부를 갖다 놓고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뽑아보고 스스로 답도 한번 달아보고 녹화해보고 같이 그 녹화된 거를 영상을 보게 되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어떤 면에서 좀 더 이렇게 보완이 필요한지 바로 보일 거예요.
그런 연습을 학교에서도 할 거고 하면 좋을 거다. 그리고 대학에 따라서는 전형이 두 개를 복수로 운영하는 대학이 있어요. 면접이 있는 종합이 있고 면접이 없는 종합을 같이 운영하는 대학도 있다. 같은 평가 방식이라면 면접 있는 데가 조금 더 입결이 낮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원서 쓰실 때 혹은 둘째가 있으시다면 종합전형을 이해하실 때 가이드북을 한번 잘 봐봐라. 요즘 대학들이 가이드북을 되게 성의껏 아주 친절하게 잘 만들어주고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로 갖고 온 거는 동국대학교, 중앙대학교 가이드북인데 나중에 한번 천천히 댁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의 뭐랄까 선생님들도 요 가이드북을 뭐 교과서처럼 갖다 놓고 공부하시거든요. 다른 대학도 가이드북 잘 만든 대학 많아요. 그 대학에 관심 있는 대학의 가이드북을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왼쪽 게 이게 지금 중앙대 건데 고교 유형별로 어떻게 전형별 합격자가 나오는지 그리고 그 학생들 성적은 어떻게 되는지 심지어 단과대별로 어떤 과목을 많이 공부한 친구, 이수한 친구가 합격을 많이 했는지 그리고 학생부를 갖다 놓고 어떤 평가를 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가이드북에. 이건 동국대학교 이거는 예시인데 검정 글씨는 생활기록부예요. 생활기록부. 그리고 빨간 글씨는 사종관님들이 거기다 평가를 달아주신 거예요. 심지어 A 학생, B 학생, C 학생, 세 학생을 복수로 제시하고 복수로 그 학생들의 강약점을 평가한 결과도 가이드북 안에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지원을 할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많이 가서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 정도만 보여드리는데 3학년 1학기 마무리가 될 때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고등학교에 따라서 보통 저희도 그런데 2차 지필, 기말고사 끝나고 여름방학 들어가기 전에 좀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때 교과별로 수업 시간에 진행됐던 내용에 대한 발표 시간을 하는 학교들이 제법 많아요. 그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식으로 하면 학생부가 잘 마무리가 될 거고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이 좀 관심 있는 영역이라고 한다면 그 분야에 대한 어떤 노력이 관련된 과목에는 좀 들어가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논술을 많이 쓰진 않지만 올해 고려대학과 상명대학이 논술을 새롭게 시작한다. 근데 사진 보시면 논술 전형의 특징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게 작년 9월 23일 연대 사진입니다. 이게 보시면 아시겠죠? 논술 전형이 뭔지. 경쟁률이 매우 높다. 예, 경쟁률이. 예. 그리고 경쟁률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처음에 9월 달에 원서 접수했을 때의 경쟁률이 있고 와서 논술 보내 중에서 수능 최저를 통과한 아이들의 경쟁률이 있다. 이걸 보시면 제가 지금 가톨릭대, 동국대, 이화여대 뭐 이렇게 발표된 대학 일부를 이제 가져온 건데 일단 가톨릭대를 잠깐 봐보세요. 가톨릭대가 뭐가 유명하냐면 인문의 심리학과, 자연의 의대, 간호대가 더 유명해요. 가톨릭대가. 근데 간호대와 의대는 수능 최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심리학과는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그래서 수능 최저가 없는 과는 최초 경쟁률이 그냥 실질 경쟁률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가톨릭대 3합 7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35대 1 중에서 논술 시험 보고 수능 최저를 통과한 애들이 5대 1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5대 1도 낮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래서 실질 경쟁률이 매우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물론 뭐 수능을 잘 봐서 논술 안 보러 온 애들도 있고 수능을 못 봐서 논술을 안 보러 온 애들이 있는데 일단 논술 전형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 영향력이 어마무시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파란글씨 대학이 늘었다. 그리고 고려대학이 늘긴 늘었는데 사실상 수능 최저학력이 너무 세서 수능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대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고려대학교가 예시로 보여준 문제인데 여기 보면 동그라미 7까지 있죠. 7개의 제시문을 읽고 700자 문항을 두 문제를 80분 안에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거기에 4, 8을 충족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얼마나 이게 어려운 건지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수학도 이렇게 예시 문제를 보여줬는데 난도가 쉬운 것도 있지만 어려운 것도 섞여 있고 똑같이 여기도 80분 시간이다. 자연계. 논술은 그래서
무턱대고 쓴다고 해서 합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어쨌든 정시에 대한 준비도 깊이 준비된 친구들, 그리고 올해 새롭게 추가된 상명대학은 이게 가천대학교의 어떤 교과형 논술 문제와 유사하게 올해 출제가 될 거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가천대에 기출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준비하면 되는데, 앞에 보여드렸던 그런 대학과는 다르게 좀 더 학교 수업으로 풀 수 있는 좀 단답평가, 수행평가 수준의 그런 문항이 출제가 된다. 그 정도만 말씀드려 보고요. 논술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되게 의미가 있다. 수능 최저가 엄청 높죠, 이런데, 그죠? 예, 수능 최저 높기 때문에 논술 전형을 다수 학생들이 지원해서 합격하기는 쉽진 않다. 그 정도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무전공 선발. 무전공이라는 표현이 이게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보도된 내용이 이렇게 나와서 드리자면 이렇게. 그러니까 뭐 유형 원이냐 투냐 너무 복잡한 얘기고, 간단히 얘기하면 무전공 선발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10명씩 뽑는 과가 20개 과가 있다. 그러면 20개 과는 경쟁률이 높은 과도 있을 거고 경쟁률이 낮은 과도 있겠죠. 입결이 높은 과도 있을 거고 입결이 낮은 과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요 정도 A 수준의 성적으로 입결 낮은 과를 쓰면 붙을 수도 있고, A 정도의 성적으로 입결 높은 과를 쓰면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쪼개서 기존처럼 뽑게 되면 경쟁률과 입결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모집 단위에 따라서. 근데 이거를 10명씩 20개가 뽑지 않고 200명을 뽑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등부터 200등까지 붙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전년도의 입결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대학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게 많고, 대학에서는 어떤 전형에 이 광역단위 무전공으로 아이들이 원하는 전공을 배정해주는 이걸 운영할 것인가 고민이 많은데, 어쨌든 대학 입장에서는 연구도 생각해야 돼, 순수학문도 생각해야 돼,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어쨌든 대학 입장에서는 이 중도 이탈률을 낮추기 위한 학사 관리도 중요하지만 첫 해 때 그 대학의 입결이 어느 정도 라인에 형성될지도 대학 입장 되게 고민이다. 근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건 대학 얘기고,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 전년도하고 다른 모집 단위고 선발 규모가 많이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년도와 다르게 그 년도의 입결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렵겠죠, 그죠? 수험생 입장에서는. 하여튼 그래서 이것도 올해 하나의 변수가 될 거고, 이렇게 또 특히나 수시의 뭐 교과든 정시든 이 무전공 선발, 이 전공 자율 선택제로 가는 모집 단위가 큰 경우에는 아무래도 선호도가 높은 대학부터 인원이 차곡차곡 채워지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 대학 간의 서열화라는 문제도 발생할 것 같다. 그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의대 문제. 솔직히 의대 문제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죠,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분위기상으로는 어쨌든 뭐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죠? 그렇지만 서울 학생 입장에서는 크게 유리한 건 없다. 그리고 물론 내신 1점대 학생들을 모집하는 계열의 경우에는 입결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으나, 여전히 이 모집 단위는 수능 최저를 높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능은 여전히 중요할 거다. 그리고 여긴 적지 않았으나 올해 간호학과 1000명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보건계열은 영향을 좀 받을 텐데, 간호 전문대 쪽은 좀 더 영향을 받을 거고, 정시의 교과를 반영하는 대학이 이렇게 늘어났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 성적으로 수시와 정시에 어느 정도를 갈 수 있는지가 궁금하시다. 그러시면 어디가 들어보셨죠? 어디가를 통해서, 아직은 작년 입결이 아직 탑재가 안 되는데 6월경에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문대 얘기만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대는 6번 이외에 추가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대신 전문대에서 조심할 점은, 전문대를 한 군데라도 붙으면 정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붙을 때 갈 수 있는 데를 쓰셔야 돼요. 그리고 전문대는 1차가 있고 2차가 있다. 근데 1차의 모집 인원이 훨씬 더 많다. 그러니까 전문대의 뜻이 있으면 1차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쓰면 좋다. 그 자료집에 숫자 하나가 잘못되어 있는데요. 이걸 4로 바꿔주세요. 거기 2023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2024. 이때 대학별로 날짜는 좀 다르지만 전문대가 있고,
제가 선호도가 높은 그 자료집에는 동양미래대가 2023으로 돼 있죠. 예, 오늘 아침에 들어갔더니 2024 데이터가 탑재가 돼 있더라고요. 그건 이제 이전에 열흘 전에 이렇게 여기 자료집을 만든다고 제출한 거라서 조금 안 맞는데, 이게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면은 2024 업데이트된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파란색 글씨로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내신 성적 3등급 3점대 4점대 학과들이에요. 예, 그리고 일단 공업계열 전문대 중에서 선호도가 제일 높은 대학 중에 하나가 동양미래대하고 인하공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색깔 보시면 그 대학이 어떤 과가 인기가 있는 과인지 금방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대체로 요즘 컴퓨터 계열학과가 공업 계열에서는 입결이 되게 높은 과다. 그리고 전체 학기 5개 학기잖아요. 1학기, 1학기부터 3학기, 1학기까지 5개 학기 중에서 두 학교는 우수학기 2개를 가져다가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안양의 연성대하고 부천대를 갖고 왔는데 여기도 2개 학기를 반영하고, 밑에 보시면은 이게 뭐죠? 보건 계열이죠, 그죠? 보건 계열이 입결이 좀 높다. 그리고 여기 반려산업 쪽도 입결이 좀 올라가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를 더 준비했는데 보건계통 생각하는 친구들이 선호하는 대학 중에 하나가 삼육보건대, 동남보건대거든요. 동남보건대도 이 보건 쪽은 되게 유명한 데인데, 여기 근데 파란 색깔이 많이 보이시죠? 예, 파란 색깔이 많이 보인다는 얘기는 입결이 높은 대학인 거죠, 그죠? 보건 쪽이니까. 이걸 참고하시고, 서울에 한양여대도 있는 여기도 치위생학과는 입결이 좀 높은 수준에서 형성이 되더라. 그래서 혹시라도 전문대를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쓰고 싶은 의사를 갖고 있는 분들은 전문대의 경우에는 좀 원서를 좀 이렇게 횟수를 늘리는 게 전략이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학교별로 이렇게 가져가는 학기가 다를 수 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슬라이드까지 왔습니다. 아까도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학생보다는 좀 부모님들이 좀 많이 오셨는데, 일단 고3 학부모로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아이의 이렇게 대학 진학을 돕는 것도 힘들지만 아이 얼굴 쳐다보는 게 힘드시죠. 어떨 때는 진짜 뭐가 올라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부모 입장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건 정서적으로 아이와 좀 이렇게 소통하려고 노력하셔야 된다. 정서적으로. 그래서 오늘 제 설명회를 들었다고 해서 집에 가셔서 아는 척하면 안 돼요. 아는 척하면 부작용 납니다. 예, 예. 두 번째, 우리 자녀의 변화 가능성을 믿자. 변화 가능성. 그리고 절대 애 앞에서 한숨 쉬지 마시고요. 예. 혹시 한숨 쉴 일 있으시면 애 없을 때 한숨 쉬시고 아이한테는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게 좋은 거다. 그다음 세 번째, 오전에 공부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 주도록 노력하자. 애들이 되게 늦게 자죠. 공부 잘하는 친구와 공부 못하는 친구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공부 잘하는 친구는요, 오전에도 공부하고 오후에도 공부하고 밤에도 공부하고 새벽에 자요. 이게 공부 잘하는 친구고요. 공부 못하는 친구는 밤에 조금 더 하고 오전에 자고 오후에 놀고 밤에 조금 공부해요. 그러니까 밤에 늦게 자는 애는 다음날 어떻겠어요? 학교에 오면 제가 농담반 진담반은 뭐라고 하냐면 절전 모드라고 그래요. 전기는 들어와 있는데 모니터가 안 보여요. 예, 그래서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내신 성적이 잘 나오는 거고,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학생부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학교 수업도 안 들으면서 내신 성적 잘 나오고 학생부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평가받기를 기대하는 건 욕심쟁이죠. 그렇죠? 마지막, 학교를 중심에다 두고 생활을 하자. 그런 말 들어보셨죠? 집 떠나면 고생이다. 가장 우리의 자녀를 잘하는 분은 학교 선생님이시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지금 마이크를 잡고 떠들고는 있지만 제가 평균적인 내용은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있어도 개별 고등학교에 그 학교만의 입결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 상황은 그 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잘 알고 계시고 또 그분들이 우리 자녀를 수시지도 정시도 다 해주실 거다. 그래서 너무 엄한 데 가서
시간, 돈 낭비하지 마시고 예, 학교에서 아이들이 믿고 따르는 선생님과 함께 고민을 나누시고 그러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또 이 금천구에서도 상담센터를 운영해 주시니까 그때 가서 공교육에 어떤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의견을 주고 받으시면 그래도 힘들지만 우리 아이들이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좀 시간이 벌써 다 돼서 이제 마지막인데 지금까지 달려오시는 거 많이 힘드셨죠? 듣는 게 더 힘들었나요? 예. 근데 이제 수시 원서도 써야 되고, 그쵸? 또 6장 중에 6장이 다 붙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의 결과가 나올 때마다 이제 제가 가슴이 이제 시꺼먼 숯덩어리가 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마 이제 그런 수시 6장의 결과를 볼 때마다 많이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때 힘들 때일수록 아이를 좀 이렇게 믿으면서 잘 지내시다 보면은 남은 이 산도 잘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